지금 당장 서울 외곽의 아파트들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대한민국 부동산의 상징이라고 하는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10년 뒤의 예측이에요. 네, 완전히 역설적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이터들에 따르면요. 지금 모두가 부러워하는 저 한강뷰 초고층 아파트가 머지않아 노년층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살기 힘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우리 엄청난 호기심을 가진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심층 분석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약간 지금 시장은 상식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도착한 미션이 하나 있어요. 현재 2026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아파트 시장 전망을 심층 분석해 달라 이런 요청인데요. 이걸 풀기 위해서 저희가 방대한 자료들을 지금 테이블 위에 다 펼쳐놓았습니다. 각종 경제 채널의 심층 리포트, 복잡한 정책 해설, 그리고 인구 통계까지 전부 다 모았죠. 네, 데이터가 꽤 방대합니다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흐름을 오늘 낱낱이 해체해 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짧게 안내해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들에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나 현 이재명 정부의 특정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꽤 깊숙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사실 정책 얘기가 빠질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늘 그렇듯 저희는 양측의 논리나 시장의 반응이라는 그 수학과 팩트에만 집중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요. 정책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만 철저히 중립적으로 분석할 거라는 점 미리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자, 그럼 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 첫 번째 매듭부터 하나씩 풀어보시죠. 여러 리포트에서 공통적으로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8.2대책대랑 지금 2026년의 정책 환경이 너무 똑같다는 건데요. 네,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투기지역 대출 규제라던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의까지 등장했거든요. 특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당장 5월 9일로 다가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 이거 맞죠? 그게 완전 핵심 트리거입니다. 여기에 서울 공시가격이 무려 18.67%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보유세, 즉 가만히 앉아서 내야 하는 세금 폭탄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죠. 와, 18%면 진짜 엄청 가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당장 4월 18일부터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약 4조 원 규모의 대출 회수까지 돌입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만약에 그 다주택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세금은 거의 20% 가까이 오르고 은행에선 당장 대출금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계속 옵니다. 거기에 5월 9일 지나면 나중에 팔 때 세금도 엄청나게 뜯겨요. 사방이 꽉 막힌 거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가스불을 최고로 높인 압력솥에 갇힌 건데 그럼 상식적으로 솥이 터지기 전에 싼값에라도 집을 던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에 있는 돈이랑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반응하길래 급매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도 아마 급매물이 쏟아지길 기대하고 이 압력솥에 불을 최대로 당겼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학습을 완료했다는 걸 간과한 거죠. 학습이요? 그 2017년의 폭등장 경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시에도 세금하고 대출로 막 옥죄니까 시장의 매물이 싹 말라버렸고요. 결과적으로 남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이 프리미엄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현상이 있었죠. 다주택자들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 깎아서 던지느니 차라리 1년치 공실 이자를 내더라도 버티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고도의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세금으로 뜯기거나 헐값에 넘길 바엔 그냥 이악 물고 버티겠다 이거군요. 근데 버티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버티다 못해 나오는 아주 정교한 우회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증여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빵 찍었거든요. 네, 중요해요. 집을 파는 대신 그냥 자녀한테 넘겨버린다고요? 그렇죠. 양도세 중과를 맞느니 차라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녀한테 증여세를 내고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겁니다. 와, 진짜 상상도 못한 방법이네요. 이렇게 되면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가족 내부에서 그냥 소화되어 버리잖아요. 결국 시중의 유통 물량은 더 쪼그라들고 매물 잠김 현상은 훨씬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는 거죠.
기가 막히네요. 정책은 집을 토해내라고 압박을 주는데 다주택자들은 아주 치밀한 심리전 끝에 물량을 가족 안으로 감춰버린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상황이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양극화의 역설을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네, 시장이 완전히 두 동강이 났죠. 강남 3구나 마용성 같은 초고가 시장은 꿍꿍 얼어붙었는데 반대로 외곽인 노도강이나 금관구, 경기 인천의 15억 이하 아파트들은 지금 댐 터지듯 거래가 폭발하고 신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왜 청년층은 지금 빚을 내서라도 외곽의 아파트를 사고 있는 걸까요?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연결해 보면요. 임대차 시장, 즉 전세 시장의 거대한 붕괴와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에서 역전세랑 전세 사기 공포가 아주 극심했잖아요. 아, 맞아요. 뉴스에 매일 나왔었죠. 거기서 질려버린 약 12만 가구의 수요가 차라리 안전한 아파트 전세로 가자 이러면서 아파트 임대차 시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12만 가구요? 그 많은 수요가 아파트 전세로 진입했다면 전세값이 당연히 미친 듯이 폭등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3, 40 세대들이 전세를 구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인 벽에 탁 부딪힌 거예요. 전세값은 이미 감당 못할 수준으로 올랐고 그렇다고 강남 고가 아파트를 살 자금력은 전혀 없고요. 대출 규제라는 허들의 높은 초고가 시장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정부가 생애 최초 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 열어주는 식으로 그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의 문을 약간 빼꼼히 열어뒀거든요. 아,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지금 15억 이하 시장의 신고가를 내는 무슨 투자 목적의 호황이 전혀 아니에요. 비싼 월세랑 전세 사기 공포에 등 떠밀린 무주택 청년층이 생존을 위해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선택한 일종의 패닉바잉이라고 분석해야 맞습니다. 와, 생존을 위한 패닉바잉이라니 듣는 청취자분들도 참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시중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제 뉴스 보면 시중에 풀린 돈, M2 통화량은 넘쳐난다고 하던데요. 돈은 역사상 최대치로 많죠. 근데 철저한 차단막 때문에 안 흐르노옵니다. 아, 그 넘쳐나는 유동성이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는 못 가는군요. 사태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데이터 저도 봤어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전세가가 18억에서 7억으로 뚝 떨어지고 송파 헬로시티는 11억 하동계 1억 수준으로 계약된 특수거래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비명소리가 들릴 정도인데. 맞습니다. 강남발 역전세 쇼크가 사실상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청취자님들도 전세나 월세를 고민 중이실 텐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한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핵심은 언제나 전세 아니었나요? 무이자 레버리지인 전세가가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전통적인 방식이요. 네, 그게 갭투자 공식이죠. 근데 전세라는 든든한 받침대가 부러지고 있는데 왜 매매가는 같이 안 떨어지는 거죠? 이 전세 실종 사태가 매매가에는 어떤 중력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은 전세와 매매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강남 같은 곳은 전세가율이 절반도 안 되니까 전세가가 아무리 요동쳐도 매매가를 밀어올릴 힘 자체가 없는 디커플링 상태인 거예요. 아, 전세가율이 매매가를 견인하는 엔진 자체가 고장나 버린 거네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다 월세로 간다는 뜻인가요? 네, 그 월세 시대를 비정상적으로 앞당긴 게 바로 국회를 통과한 9년 전세법입니다. 아, 그 세입자를 한번 받으면 9년 동안 집주인 마음대로 못하게 묶는다는 그 법안 말이죠? 맞습니다. 세입자 한 번 들이면 9년간 임대료를 시장 가격대로 못 올리고 내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집을 팔고 싶어도 전세가 껴있으면 헐값에 넘겨야 하죠. 아, 집주인 입장에선 완전히 집에 9년짜리 족쇄가 채워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은 아예 전세를 안 줍니다. 보증금을 확 낮추고 순수 월세로 돌려버리죠. 결과적으로 5년에서 10년 내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하고 소멸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강남 30평대 월세가 300에서 600만 원까지 치솟는 게 그 증거고요. 와, 한 달에 600만 원이요? 그럼 무주택자들은 비싼 월세 내느니 차라리 매매하자 이런 압박을 엄청나게 받겠네요. 게다가 더 절망적인 건 공급 가뭄이라는 콜라보입니다. 전세라는 받침대가 부러졌는데 공급이라는 지붕마저 뚫려버린 집이네요. 데이터가 어떻길래요? 2025년 서울 결혼 건수가 약 4만 9천 건으로 예상되는데 산술적으로 5만 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 서울 입주 물량이 고작 1만 1천 호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027년까지는 원자재값 상승이랑 겹쳐서 분양가가 폭등하고 입주 물량은 급감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전통적인 전세가 상승에 의한 밀어올리기가 아니라 공급 절대 부족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상승을 겪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위태로운 줄타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는 당장 1, 2년 안에 단기적인 압력솥을 봤는데요.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수록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는 10년 뒤에 진짜 충격이더라고요. 당장 5월 9일의 세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게임의 그루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지점이죠. 맞아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초고층 아파트의 몰락을 잠깐 언급했잖아요. 지금은 3040이 영끌로 떠받치고 있지만 인구 구조가 부수는 불패시나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닌가요? 중 파괴력이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 인구 구조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 전체의 무려 70% 이상을 5060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70%나요? 엄청나네요. 네, 반면에 10년 뒤에 이들의 집을 더 비싸게 사줘야 할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비율은 73.2%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집의 대다수는 은퇴한 노년층이 쥐고 있는데 다음 세대는 집을 살 돈이 없거나 이미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네요. 거기에 치명적인 뇌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은퇴한 60대 이사의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빚으로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네, 어르신들이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요. 증시나 부동산 변동성이 커져서 만약에 반대 매매, 즉 강제 청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령층은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니 결국 깔고 앉은 아파트를 헐값에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폭증하는 거죠. 주식빚 갚으려고 평생 모은 집을 시장에 던지게 되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군요. 청취자 여러분, 진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한강뷰 초고층 아파트가 10년 뒤에는 살 사람도 없고 나이 든 사람들은 살기 힘든 유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0년 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하는 초고령 사회거든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릎 아프고 병원 갈 일 많은 780 노인들이 과연 엘리베이터 타기도 힘든 60층 꼭대기에 살고 싶어 할까요? 층간 이동조차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네요. 하기 좋은 평지 산책로를 갖춘 가성비 좋은 중소형 단지가 미래의 럭셔리가 되는 겁니다. 와, 자산의 대다수를 부동산에 묻어둔 고령층과 그걸 살 엄두를 못 내는 청년층 사이의 괴리가 가져올 진짜 위기네요. 정말 부동산 매수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거대한 쓰나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거대한 변화들, 과거의 정책을 반복하는 압력 속에서 시장은 양극화되고 있고요.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가 아파트의 가치 기준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논의가 당신의 다음 거주지 선택이나 투자 계획에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 시장의 이면에서 돌아가는 공급 부족과 인구 변화라는 큰 톱니바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초고층 랜드마크에 영끌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의 진짜 럭셔리가 하늘 높이 솟은 콘크리트 꼭대기가 아니라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언제든 숲과 병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땅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면 어떨까요? 네, 정말 생각의 틀을 깨는 질문이네요.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집의 기준표를 이제 완전히 다시 써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엄청난 호기심의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깊이 있는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깨워줄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